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잡담 주제는 특허 공구는 정말 좋은 제품일까? 입니다.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서 공구 영상을 보다 보면은 특허청에서도 인정한 우수한 성능의 뭐뭐뭐뭐 이러한 영상들을 간간히 접할 수 있는데,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분노가 치솟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 영상들에서 광고하는 제품들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이 검증받은 것이냐 광고하는 거는 커다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미국에서 특허 관련 일을 지금 10년 정도 해왔고요. 목공 유튜브 영상을 간간히 올리긴 하지만 오히려 목공은 전문가고 특허는 현직이에요. 특히나 미국의 특허법이나 심사 절차는 나름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특허법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론 한국과 미국의 특허 조건이나 심사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 전제로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특허와 제품의 퀄리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특허가 뭔가 기능이나 성능이 뛰어나서 특허청이라는 어떤 국가기관이 그 기술의 높은 품질을 인정해서 주는 상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큰 오해예요. 오히려 특허는 거절 사유만 없다면은 실제 그 기술이 좋던 쓰레기던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게 특허입니다. 이 거절 사유에는 제품의 품질 혹은 기술의 실제 성능 등은 고려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허청에서 성능이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도 장비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특허 신청한다고 실제 제품이나 샘플을 제출하지도 않아요. 때문에 특허 심사관은 오로지 서류만을 보고 특허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왜냐? 특허성이란 성능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술, 인류를 구원할 기술이라고 해도 단 한 개의 거절 사유만 있다면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게 특허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거절 사유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신규성이 없으면 거절이에요. 신규성이 없다라는 거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기술과 똑같은 게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는 선행 기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성은 완전히 똑같은 선행 기술은 없지만 나름 유사한 선행 기술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 특허를 신청한 기술이 그 선행 기술과 얼마나 다르냐의 문제예요. 진보성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더 뛰어나다, 좋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더 뛰어나다라는 개념은 주관적인 개념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때문에 진보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다름의 문제입니다. 특허에서의 진보성을 설명을 해보자면은 소위 통상의 기술자라고 부르는 가공의 인물, 즉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이나 실력 또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알려진 선행 기술을 조금 변형시키거나 선행 기술을 여러 가지를 융합할 정도의 발명이라고 특허청이 판단하면은 진보성이 없다고 특허가 거절되곤 합니다. 이 채널이 목공 채널이니까 목공 공구로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그 옛날에 수공구 톱밖에 없던 시절에 톱날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원형톱을 누가 창작해냈다면은 이건 신규성도 있고 진보성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만 자르던 사람들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자른다는 거는 아마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다른 예로 가이드 펜스가 없는 밴드소만 존재하는 평행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누군가가 밴드소에 펜스를 달아놓으니까 직선 가공이 편해져서 특허를 신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평형의 세계에서는 펜스가 있는 밴드소는 이전에 없었지만 이미 펜스가 있는 테이블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 펜스가 달린 밴드소는 신규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성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통상의 기술자가 별 특별한 창의력 없이도 펜스 없는 밴드소와 테이블소에 달린 펜스를 융합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에요. 결국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과 상관없이 새롭기만 한다면 특허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것 이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코시국 때 논란이 됐었던 코골이 마스크, 코에다 걸면은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던 이 마스크 특허도 신규성이랑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 안 됐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건 특허 거절 사유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는 사유로 거절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거절 사유 처음 들어봅니다. 아마도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예외가 아닐까 해요. 이것도 특허청이 성분을 검색해보니 나쁜 재질이 검출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특허 설명의 내용에 코에 끼워서 원적외선, 방사선, 음이온, 감마선을 발생한다고 써놔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 내용도 보정서로 지어서 거절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코골이 마스크도 실제 특허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코골이 마스크 특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특허청에서 코골이 마스크의 성능을 인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어떻게든 이 코골이는 특허를 주기가 싫은데 이걸 신규성이나 진보성으로 거절할 만한 선행 기술이 없거나 심사관이 못 찾은 거야. 그래서 뭐라도 거절 사유를 겨우겨우 찾은 게
이 미풍양속 방사능 드립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저는 설령 이 코골이 특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코골이의 성능을 특허 때문에 믿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외에도 자주 볼 수 있는 특허 거절 사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자신이 특허를 받고 싶어하는 특허의 범위를 청구항이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해내야 합니다. 이 청구항을 모호한 표현을 쓴다든지 중의적이게 쓰면은 이 발명의 범위가 좀 모호해지겠죠? 이렇게 발명의 범위가 명확해지지 않고 모호하다면 받는 거절 사유가 있어요. 또 사실 특허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특허를 받아서 최대 20년까지 독점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대신 그 기술을 대중들에게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적어도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통상의 기술자라는 가상의 인물이 특허 내용에 적혀있는 걸 토대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특허받고자 하는 기술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특허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거를 한국어로는 명세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할 때 자신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청구항, 그리고 그 청구항에 나와 있는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명세서인데 이 명세서가 부실하거나 핵심적인 부분을 빼놓으면 거절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츠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 아이언맨 슈츠의 핵심 기술인 아크 리액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은 이건 거절 사유예요. 왜냐? 아이언맨 1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연구원도 빵빵한 예산에도 이 아크 리액터를 못 만듭니다. 이 아저씨는 그야말로 통상의 기술자 그 자체예요. 때문에 아크 리액터의 설명에 빠진 아이언맨 슈츠 특허 명세서는 부실 명세서이기 때문에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로 보호받는 부분은 청구항일 뿐이고 선행 기술에 관해서 심사를 받는 부분도 이 청구항뿐이에요. 때문에 청구항을 길게 자세히 쓸데없이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많이 쓸수록 심사에서 거절받을 일도 적어져요. 그렇지만 이런 청구항은 특허로서의 보호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요. 이 청구항에 써져 있는 디테일과 하나라도 다른 유사품이 나오게 되더라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쓰레기 특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특허는 청구항이 포괄적이며 짧고 남들이 카피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기술이 가치가 있는 특허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청구항은 해당되는 선행 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신규성과 진보성 사유로 쉽게 거절되는 단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출원과 등록의 차이입니다. 가끔 가다가 특허 출원한 제품이라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출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출로 시작하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출시, 출간, 출고, 출산, 출몰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은 뭔가 실체 있는 게 나온 거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특허에서 출원은 그냥 신청서만 넣은 상태입니다. 실제 유효한 특허가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나 특허 출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특허는 특허 등록이에요. 번호도 출원 번호가 있고 등록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제품 설명에 출원 번호만 있다면은 이게 특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인 우리가 굳이 특허 출원이라는 말에 현혹될 이유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해당 제품이 국제 특허를 냈다는 설명을 하는 것도 가끔씩 보게 돼요. 일단 국제 특허라는 거는 없습니다. 특허라는 거는 각 국가의 고유 권한이고 특허 심사도 각 나라마다 따로따로 해요. 물론 패턴 코어포레이션 트리티, PCT라고 국제적인 특허 협약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PCT라는 거는 특허로서의 권한, 즉 독점권을 행사할 권한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때문에 PCT 출원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어도 국제 특허라든지 PCT 특허라는 건 없습니다. 이 PCT 출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특허가 아니라 우선권의 날짜예요. 이 우선권이라는 거는 선행 기술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 우선권 날짜 이후로 나온 것들은 선행 기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거절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한 국가에서 출원을 하게 되면은 12개월 안에 다른 국가에 출원을 해야지 원래 출원했었던 국가의 출원일이 우선권을 인정을 했는데 PCT를 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12개월에서 30개월로 늘어나요. 그리고 PCT의 경우에는 정식 특허 심사는 아니지만 특허성에 대한 인터내셔널 서치 리포트 ISR이라는 의견서를 받게 됩니다. 거의 특허 심사와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실질적인 권위는 없는 게 이 국제조사 보고서예요. 이 국제조사 보고서를 보고 각국의 특허청들이 참고해서 특허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자국의 특허청보다 상위의 국제기관이 조사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냥 몇몇 특허 심사를 좀 할 수 있는 국가의 특허청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사를 어느 나라에 맡기느냐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국으로 이 국제조사 보고서를 맡기면은 미국 특허청이 받고 미국 특허청이 이걸 또 하청으로 돌립니다. 내가 왜 이걸 아냐면은 제가 7년 전까지 이전 직장에서 했었던 일이 바로 이 국제특허조사 하청이었어요.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나온 국제조사 보고서가 있더라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다른 정식 심사관이 처음부터 다시 특허 심사를 하는 편이고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EU 같은 경우에는 그냥 EU에서 PCT를 하게 되면은 국제심사 보고서 그대로 결정을 내리는 듯해요. 여하튼 국제특허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특허랑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특허는 출원과 등록이 있는데 출원은 그냥 신청만 한 상태, 진짜 특허는 등록이다. 국제특허 따위는 존재하지 않음.